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다시 3일째를 왔습니다.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2월이 지나가고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가시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리던 반도체는 수렁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가 회복할 때가 되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 나무 1인양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 경제개발을 하던 시절의 절박함이 우리 공직사회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에너지 가격을 촉발시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결국 수출이 흔들리고 에너지 수입액은 대폭 늘면서 이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현실화됐습니다. 올해 1, 2월 무역 수지 적자액은 벌써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0일까지 관세청 기준으로 무역 적자는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됐죠. 186억 달러. 엄청난 숫자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영업사원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작년보다 0.2%포인트 높여서 6,85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엄청난 수출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게 흑자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전체 파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반도체죠. 그런데 작년보다 수출이 절반이 됐습니다. 중국 수출도 마이너스 22.7%. 그런데다 에너지 수입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월 3대 에너지 수입액만 158억 달러입니다. 이런 판에 참 이 나라 좌파들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평일인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 대회란 걸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4만 5천 명, 주최 측 추산 4만 5천 명의 종로 보신각과 정부 서울청사, 경찰청 등 총 3곳으로 나눠 사전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숭례문으로 모여 오후 3시부터 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울 도심을 몰려다니면서 완전히 마비시킨 것입니다. 이들이 든 플래카드에 적힌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건설노조가 만든 현장 안전한 일터 지켜내자. 자신들이 관여를 해야만, 자신들이 엄청난 돈을 삥 뜯어야만 안전한 일터가 되는 것입니까? 탄압이면 항쟁이다. 공갈 정권, 무시간 정권, 윤 정권 심판하자. 자신들을 풀어주면 유시간 정권이고 자신들을 옥죄면 무시간 정권이다. 결국 사전 결의대회를 마친 민노총 건설노조는 오후 3시쯤에는 세종도로에 모여 왕복 8개 차로 중에 무려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본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개 차로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대 단상에 오른 분이 누굴까요? 이종철이라는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장입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100여일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정치에 관심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아이들을 방치한 정부에 맞서 민노총과 함께하겠다. 정말 그것이 민노총의 시위 무대에 오른 이유입니까? 윤정혁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잘못 건드렸다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세상을 뒤집자. 이런 엄청난 구호를 외쳤습니다. 세상을 뒤집자. 이 민노총은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걸 모르는 걸까요? 정말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1월 세수가 7조가량 덜 그쳤습니다. 세수에 구멍이 난 것인데 그만큼 우리 재정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7조 원이나 덜 그친 것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불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고 할까요? 돈을 못 버니까 소득세를 덜 내고 돈을 덜 쓰니 부가세를 덜 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경제 좀 살아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정치판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판은 월요일 27일 있었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의 여운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솔직히 이재명은 민주화 투사도 아니었고 좌파 이데올로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잘 싸웠습니다. 정동영 의원 보좌관에서 시작해서 이 국회의원 하면 하지 않고도 개딸이니 하는 팬덤을 거느리며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 나라 좌파 역사상 최초로 1700만 표를 얻은 아주 특별한 낙선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걸 초유의 낙선자라고 부릅니다. 1700만 표. 그러나 그는 끝났습니다. 언론은 거대 야당에서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반기를 든 세력을 주목했습니다. 그 신문마다 그걸 분석하느라고 난리가 났더군요. 첫째, 대체 반란표는 몇 표인가? 신문마다 또 다 다릅니다. 뭐 18표, 31표, 38표, 37표. 그 반란표 어떻게 헤아려야 합니까? 민주당의 현 주소, 이 좌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란표가 몇 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반란표는 이재명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는 기회를 주자 하는 암묵적인 민주당 안의 합의를 깬 반란입니다. 차마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분노가 그 반란표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반란은 얼마나 노골적인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반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 바로 차기 의원직입니다. 그러면 우선 공천을 받아야 하죠. 우선은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이재명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그 반란표에까지 있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당대표로 살아남아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이재명을 손질하는 것이 대중의 신임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의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반란을 몰랐나? 저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이런 반란을 몰랐을까? 이재명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 표정이 바뀌는 것을 TV를 지켜보면서 반란을 몰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몰랐을까요? 이재명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친민주당 무소속까지 적어도 176표 이상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친문이 27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의 면전에서 마태복음의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부분을 읽었다는 뉴스입니다. 저는 성경을 워낙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봤습니다.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22일 이재명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현행 체제로 과연 내년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 논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국회 롤백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반복돼서 안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로는 당대표 거취도 고민해보라는 의견도 있었고 불체포 특구를 포기하고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은 말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당을 위해 희생을 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본인도 영원히 살고 당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이번 표결 결과를 보면 이재명에게 이제 물러나라고 요구한 비명계는 앞으로는 더는 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비명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 원외 인사와 비례대표들이 비명계 지역구 공략에 나섰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우라가 치민다, 화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싸움이 벌써부터 본격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란표는 과연 몇 표일까요? 우선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진 진짜 반란군은 몇 명입니까? 체포동의안에 가를 던질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115명, 그리고 정의당 6명, 시대정신 1명, 다 합해서 121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표를 던진, 그러니까 구속해서 체포하는데 동의합니다 하고 가표를 던진 분이 139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적극적 반란이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18명은 민주당 소속이든 친민주당 무소속이든 가표를 던졌다.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런 반란표는 크게 늘어납니다. 거꾸로 민주당 중심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부표는 민주당 169석과 그리고 위장 탈당을 한 민영비를 비롯해서 민주당 탈당파 6명, 사실은 7명인데 김홍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1표 등 176석에 이릅니다. 그런데 막상 부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138명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38명의 반란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란표 38표는 이재명의 범죄에 분노한 양심의 표일까요?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위반을 염려한 표일까요? 결론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특히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때문에 목울이 송연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민주당 의원을 쳐다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으니 말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비명계 국회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개딸을 놓고 친명 딱지를 붙이고 와서 현역 의원 지역구를 따는 것에 다들 부글부글했다. 친명 인사들이 대놓고 좀 있으면 현역 의원 날아간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 친명을 앞세운 원외와 비례대표들이 공천을 앞두고 벌써 설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애써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어제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이슈와 관련해서 은평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이재명은 이처럼 체포동의안 국민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을 챙기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탈표는 대충 해서 민주당 의원 20%를 넘는 숫자입니다. 이재명은 반란표의 근본 원인을 소통 부족에 있었다고 보고 당내 스킨십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내와 좀 더 소통을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죠. 정말 독재 정권, 검사 독재 이런 말 정말 이제 질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리는데 정치평론을 하는 제가 이렇게 질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한편 일부 친명계에서 무더기 반란편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기획투표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친명계 의원의 말입니다. 이탈자들은 체포동의안을 갖고 이 대표를 급박한 거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게 확실하니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표결 전 의총에서 이 비명계 서른이 압도적 부결을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이탈표가 쏟아진 걸 두고 처음부터 기획된 뒤통수 때리기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죠. 최재성 전 의원. 이분이 라디오에서 뒤통수 때리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기를 주장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일종의 트릭을 한 거다. 그래서 속임수를 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정치를 한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는가요? 그런데 친명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차 체포동의안을 보내온다면 부결을 더는 장담할 수 없다며 아예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온 지도부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체포안이 또 날아들면 그때는 아예 표결에 집단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도 비명계 의원들이 가결을 하자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겠느냐. 자,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국회의원 경험까지 한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하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심지어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정권 교체 직전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펼치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쪼개기 국회 등 온갖 편법을 썼습니다. 쪼개기 국회. 참 제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국회를 보다니 하는 절망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쪼개기 국회. 그런 편법을 쓴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니 당론을 내세워 표결에 불참하는 것도 부결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박범계가 라디오에 나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끈끈이, 살라미 또는 쪼개기, 또 비오는 날 먼지떨이와 같은 구속영장 제 친구가 얘기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부결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런 반칙으로 이재명이 우선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억하시죠? 묵비권을 행사하고 사사건건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직이던 한명숙도 그 전직 총리도 결국엔 감옥에 갔습니다. 어쨌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소 31표에 달하는 이탈표가 나오자 민주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의 팬덤 개딸들이 이른바 수박 색출에 나섰다고 썼습니다. 개딸, 수박, 참 재미있는 용어들입니다. 개혁의 딸, 수박이 뭔지 아십니까? 수박은 민주당 안에 있는 보수 인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내놓는 민주당은 온건 보수 혹은 중도 보수니 하는 말이 쑥 들어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좌파다. 민주당은 겉은 파란색인데 속은 빨간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자들이 보수주의의 원래색이 파랑이며 좌파의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인 것을 알게 하는 걸까요? 어떻든 개딸들은 좌표를 찍었고 그 좌표가 찍힌 일부 의원들은 표결 결과를 공개하는 등 반박 해명까지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인 27일 저녁부터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비명계 의원 40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혀있는 리스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 보지 않으니 모르는데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그리고 지역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명단은 당연히 추적 명단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개딸들은 리스트를 공유하며 배신자들을 차기 공천에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재밌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수박즙을 짤 때가 왔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세요. 심지어 일부 개딸들은 의원실에 전화로 항의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수박이라 불리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확실한 답변을 들려달라. 민주당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아주 유명한 친문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명계를 향한 전화, 문자 폭탄 또 쏟아졌습니다. 비명계 이상민은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의 문자가 상당히 오고 있다. 어마어마하다.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살벌하다. 이상민은 그 드러난 반발 세력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 이상민은 문자 내용이 방송에서 인용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너무 불순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친명계 의원들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철영 후에 김용민이 한 말입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김용민은 놀랍게도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정치적 야욕에 눈이 먼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사태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이재명과 김용민이 알고 있는 정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의에 관한 싸움은요, 정책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아주 근본적인 것에 관한 싸움입니다. 자, 반면 비명계에선 전날 표결 결과로 사실상 이재명의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렸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의 말입니다. 일단 당이 한 번은 막아주지만 이젠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준 투표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도부에서 누구 하나 물러나겠다는 사람이 없다. 언론에 나온 문재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가결될 수가 있다. 이 대표가 이제 물러나서 당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경고장이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도층을 끌어안을 새 리더십이 빨리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은 백전백패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물러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시 비대위로 가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지만 민주당은 쉽게 뭉치지 못할 것입니다. 친명 비명의 골은 생각보다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 나온 이낙연계 한 수도권 국회의원의 말이 오히려 정직해 보입니다. 당장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괴력을 가지려면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그리고 집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 있는 의원들은 없다. 찻잔 속 태풍이 그칠 수 있다. 이재명에 대한 반란,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 그칠 수 있다. 자, 이것이 결론이라면요, 민주당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검찰이 대응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검찰은 후속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반적인 관측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성암FC 사건은 불구속 기소하면서 백인동 개발 비리와 상방울의 대북 송금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등과 관련해서 한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과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와 3부는 일단 이재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번 체포동향과 같은 내용의 구속영장을 바로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어놨습니다. 그만큼 대장동 사건의 무게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약정설 등 대장동 사건이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안으로 재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중앙일보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잔여 사건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면 기존 영장 내용으로 재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예로 428억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들 수 있겠죠. 근데 김만배가 마음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정진상이 이재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증거가 확보된다거나 어쨌든 검찰로서는 가장 안전한 길은 이재명에 대한 다른 범죄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이재명이 연루된 상방울 대북송금, 백인동 정자동 외에도 천화동인 1호 428억에 대한 다른 증거와 그리고 정관계 로비 증거가 확보가 되면 추가 영장 청구를 할 방침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상방울 대북송금은 언론 표현을 빌리면 상수입니다. 상방울 그룹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의혹에 대해 김승태 등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화영만 태도를 바꾸면 검찰은 이재명은 피할 길이 없는 올가미를 완성합니다. 백인동 옹백 아파트는 언론이 오랫동안 추적한 사건으로 언제든 추가 영장 청구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아마 검찰 수사가 거의 95% 정도 끝났을 겁니다. 그만큼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킨 것과 그리고 100% 임대아파트를 10%로 조정한 것은 특혜 중에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돈이 3,140억이나 되죠. 언론은 이 경우에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묶고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썼습니다. 백인동 게이트의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인 대북송금을 묶어서 기존 영장의 대장동과 성남FC를 묶은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3월 3일부터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은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